내담자의 문제 진단에 대해서 강의를 돕고 있습니다. 사실 내담자의 문제 진단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그룹도 있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진단의 필요성은 이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할 때에 그 진단은 객관적이고 또 실체를 드러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내담자의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보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할 때 유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진단을 위한 정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수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사 면접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문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상담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접수 면접을 하는 개 정도 진행합니다. 접수 면접을 할 때에 상담자는 이 심리 상담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도 하고, 또 심리 상담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다음 접수 면접 때 그냥 이 내담자의 이 갖고 온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을 하기보다는 이 내담자의 어떤 이 가족사라든지 내담자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접수 면접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생애사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즉 인과학적으로 신상 정보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또 가족 관계는 어떤지 그것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담자의 현재 이 생활 내용은 어떤지, 또 이 내담자에게 있어서 또 이 면접하는 동안에 또 내담자가 들어왔을 때 그의 행동이라든지 또 그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다양하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이 어떤지, 또 친구 관계라든지 이 관계성을 통하여서, 이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또 이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접수 면접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접수 면접을 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상담을 진행할 때에 과거사 어떤 면접이라 하는데 사실 면담, 상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상담을 하면요, 과거로 안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담을 하면 내가 어떤 심리 이론을 가지고 상담을 하든지 간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의 삶의 과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을 하기 위한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하는 것이죠. 그래, 크게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진단을 위한 정보는 크게 접수 면접 때와 또 과거사 상담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명확히 가보겠습니다. 문제 진단을 위한 정보를 갖는다고 했을 때 크게 네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의 진술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말했지만 상담이 뭐냐, 심리 상담이 뭐냐, 심리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영어로는 카운셀링이라고 말하죠. 또 마음의 병을 고칠 때는 사이코세라피라 가지고 이것을 정신치료 또한 심리치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상담의 핵심적인 도구는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이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내담자의 이야기 속에서 그 문제의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이렇게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설에서 내담자를 자꾸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정보를 얻는 거죠. 우리가 이 병원에 가더라도 내과에 갔을 때, 또 외과에 갔을 때,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이 우리들에게 이 질문하죠. 물을 문진을 합니다. 언제부터 아팠느냐, 어디에 이상이 있느냐, 그리고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해서 이 환자에게 질문하고 환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정보는 내담자의 진술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내담자의 발달사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상담할 때 생애사적으로 이렇게 쭉 둘러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의 삶은 어땠고, 또 이 초등학교 때는 삶이 어땠고, 청소년기에는 삶이 어땠고, 또한 대학생 때는 삶이 어땠고, 또한 성인이 돼서는 삶이 어땠는지, 이 내담자의 발달사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의 정보원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내담자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 내담자가 상담실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그 사람의 이 앉는 자세라든지, 또 상담실에 들어온 태도라든지, 또 그가 앉아서 얘기할 때 어떤 손짓, 그 다음에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이 고개를 숙이는 것, 그 다음에 이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옷 매무새, 이런 것까지도 그 사람의 또 언어적으로 말의 어떤 높낮이, 또 말하는 속도, 이런 것도 또 하나하나가 이 내담자를 진단하는데 정보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심리 검사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심리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심리 검사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를 통한 결과를 통하여서 이 내담자 문제 진단의 정보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진술과 내담자의 발달사와 내담자의 행동과 심리 검사의 결과가 하나의 문제 진단의 이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들은 내가 내담자의 문제를 조금 더 체계화적이고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 자료들은 이 네 가지 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했지만 이 접수 면접과 함께 과거사 면접을 통하여서 내담자의 진술과 내담자의 발달사와 내담자의 행동과 이 심리 검사 결과가 하나의 우리의 이 내담자를 진단하기 위한 정보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진단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쪽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질환 진단입니다. 요즘에는 저도 상담을 할 때 우울증 환자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강박증 환자도 있고, 특히 요즘에 공황장애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 신경증, 정신증, 이 성격장애, 정신질환을 진단할 때 우리 상담사들은 매우 주의해야 되고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다 뭐냐면 우리가 정신질환을 진단 시 의사의 역할과 임상심리사의 역할과 심리상담사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담하는 내담자가, 상담사가 우울증 환자이다, 또한 공황장애다, 이 사람은 공황장애다, 이 사람은 조울증이다,
이 아이는 ADHD다. 상담사가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담 전공자들은, 또 상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쾌하게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정신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진단명을 붙이는 것은 의사들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담을 할 때에,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내담자가 이 사람이 좀 우울증이나 또 이 정신질환 쪽으로, 신경증 쪽으로 뭔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내담자를 정신건강의학과에 보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심리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의해서 약물 치료와 함께 그 내담자가 저에게 오면 저는 심리치료 상담을 통해서 심리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내담자를 상담할 때는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 상담할 때는 상담 시간 때마다 약을 먹고 있는지 체크해 들어갑니다. 우리는 심리 상담사는 우리들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임상심리사의 역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임상심리사는 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 심리 검사를 합니다. 심리 검사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또 진단은 의사가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전공하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한계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아동 및 청소년의 적응 문제를 진단 시에는 참 조심, 특히 아동을 정신질환이나 청소년의 문제의 적응 문제 진단 시에는 아동과 더 유의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상담사들은 아동과 청소년 상담할 때 요즘 많이 사용하는 ADHD란 용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ADHD라는 진단을 내릴 때도 이 소아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진단 받더라도 굉장히 그분들도 신중하게 진단 내립니다. 심리검사 하나만으로 진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심리검사를 보면서 다른 다양한 각도에서 그들의 행동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한 자료들을 많이 모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아동 청소년의 적응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성격 형성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아직 성장이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신체도 성장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지만 또한 성격도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성격도 형성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변화 가능하다는 것. 두 번째는요, 행동 양식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양식도 형성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진짜 감안해야 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상담할 때는 이 아이는 아직 성격 형성이나 행동 양식도 자아 정체성도 형성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단을 내릴 때는 단정적인 진단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단정해버린 걸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심리검사 이 테스트만으로 진단을 내린다 아이들 참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사들은 특히 아동을 상담하고 청소년을 상담하면서 얘들이 그 정신질환 쪽에 약간 의심이 갈 때에 상담자가 자꾸 진단을 내리려고 검사를 해서 진단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임상심리사나 특히 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이 다양한 영역에서 특히 소아 이 아동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 이 대학병원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 검사를 내려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우리 상담사에 좀 책무이면서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요, 이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보호 차원에서 정말 필요치 않은 경우는 주위에 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얘를 보호하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상담을 하는 우리들이 특히 아동 청소년을 상담하고 또 정신질환 쪽으로 우리가 의심이 갔을 때 우리 심리상담사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고 임상심리사와 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진단하고 또 우리도 함께 그걸 통하여서 약물치료와 함께 심리치료를 도와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내담자의 문제 진단을 위한 자료 수집을 받는 정보원과 또 내담자의 문제 진단 특히 정신질환을 진단을 할 때 이 심리상담자가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